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여러분, 10살 때 우리나라는 연나이로 셌으니까 11살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생일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솔직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우리 때 생일이라고 하면 반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치킨, 피자, 떡볶이, 김밥 이렇게 차려주시면 한 번에 먹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잘 사는 친구다? 그럼 그날은 롯데리아 가는 거예요. 불고기 버거 먹고 장난감 같은 것도 받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문구 세트나 다이어리, 편지지 모음 이런 거 선물했었어요. 그 나이 때는 특히나 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당연히 그렇게 최고로 행복한 날을 보내야죠. 모든 어린이들의 생일이 그러길 바라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죠. 로라 밥스는 빅토리아 마틴스의 데모였어요. 빅토리아 할머니의 친구이기도 했고요. 2016년 8월 23일은 빅토리아의 1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밥스는 23일 그 당일은 빅토리아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테니까 그 다음날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파티하면서 생일 케이크도 먹고 네일도 하고 패티도 하고 그렇게 즐겁고 특별한 하루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빅토리아의 생일 파티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될 그 생일날에 10살이었던 빅토리아는 끔찍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빅토리아의 엄마랑 남자친구,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사촌이 체포되었어요. 정말 이 사건의 범인은 아이의 친엄마인 걸까요? 오늘 사건은 이렇게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만큼 더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다가 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법기관들이랑 경찰들의 태도가 아니 진짜 보다 보다가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2016년 8월 24일 새벽 4시 반쯤에 한 여성이 911 신고 전화를 했어요. 저 어떤 남자가 문 앞에서 자기가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하고 있어요. 어떡해. 전화를 받은 디스패처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신고자는 여기 여자 한 분도 같이 있는데, 아니, 이분도 엄청 다쳤어요. 근데 여자애가 아직 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로 어떤 여자랑 남자가 두들겨 맞았는데, 그렇게 때린 사람이랑 여자애가 아직 집에 같이 있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스패처가 여자애는 몇 살인지 물어봤어요. 수화기 너머로 신고자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소리가 나요. 저기 딸이 몇 살이라고요? 10살이요? 저 10살이래요. 디스패서는 그 여자애가 일어나 있는지 물어봤어요. 10살 아이가 일어나 있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요. 그러자 신고한 여성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까지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경찰들이 바로 신고자의 집으로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에 엄청 두들겨 맞은 듯한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을 만납니다. 남자의 이름은 파비안 곤잘레스였어요. 눈 위쪽에는 베인 상처가 있었고요. 멍이 무슨 팬더처럼 시꺼멓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피가 좀 묻어 있었어요. 같이 있던 여자의 이름은 미셸 마틴스였고요.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어요. 미셸은 이쪽 미간 쪽이 크게 찢어져 있었어요. 파비아는 경찰한테 미셸의 친구인 제시카 켈리가 다리미로 자고 있는 미셸을 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리미로 맞았다고 하고요. 두 사람은 이 켈리를 피해서 발코니로 뛰어내렸고요.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웃집까지 와서 문을 두드렸고 그 이웃 사람이 9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미셸은 자기 딸은 아직 그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제 딸을 죽였어요. 경찰은 서둘러서 미셸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몸집이 좀 큰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경찰인 걸 보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쾅 닫고 아예 그 체인까지 걸어 잠가버렸어요. 문이 안 열리니까 경찰이 밖에서 문 여세요!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여자가 발코니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경찰들이 바로 그 여자한테 달려갔죠. 금방 문을 걸어 잠갔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여자는 뛰어내리다가 다쳤는지 얼마 도망가지 못했고요.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어요.
여자의 이름은 제시카 켈리였어요. 경찰들이 켈리를 잡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어디서 화재 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화재 경보는 미셸의 집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켈리를 순찰차에 태운 경찰들은 결국 현관문을 강제로 뜯었어요. 아이가 아직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현관문을 간신히 열고 들어갔을 때 집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경찰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찾아요. 방들을 하나하나 열어서 수색을 하는데 복도 끝에 있는 욕실에서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욕조 안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요. 그 안에는 담요에 감싸진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른 그 담요를 가지고 불부터 끄고요. 아이의 맥박을 확인해 봤지만 아이에게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아이는요, 목에는 멍자국이 있었고요. 배 쪽에는 크게 베인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가 거의 다 잘려 있었고요. 양쪽 팔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집 안을 수색을 하는데요. 집 주방 쪽에 그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요. 그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흰색 비닐봉투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의 두 팔이 발견이 됐어요. 쓰레기통 안에서는 속옷이 발견됐는데 피가 묻어 있었고요. 아이의 침실바닥 카펫에서도 혈흔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카펫 자체가 너무 축축한 거예요. 누가 그 핏자국을 닦으려고 청소를 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새벽에 다리미로 두 사람을 공격한 켈리와 두들겨 맞았던 아이의 엄마 미셸,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인 파비아는 경찰에 체포됐어요. 혐의는 납치,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아동학대, 증거 조작, 공모,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방조 등이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어요. 너무나도 밝고 수영하는 걸 좋아하고 보라색을 제일 좋아하던 이제 겨우 10살이 된 소녀가 자기 생일에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걸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공개적인 추모 행사가 열렸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떠나게 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체포된 미셸은요, 경찰 조사에서 파비안이 아이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먹였다고 진술했어요. 메스암페타민은 필로폰이에요. 아이한테 그걸 먹였대요. 왜? 성폭행하려고. 미셸은 그걸 알면서 그냥 뒀다 그래요. 누가 미셸이 아이를 구할 수 없게 어디 묶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요. 아이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미셸은 파비안이 빅토리아를 성폭행하는 동안 켈리가 아이를 붙잡고 있었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파비안이 아이를 목 졸라서 살해, 그러고 나서 파비안이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고 켈리가 이미 죽은 아이의 배를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시체를 파비안이 훼손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또 미셸은요, 빅토리아가 살해당한 지 30분도 안 돼서 그 파비안이랑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 미친년 놈이에요. 이 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싫은데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인 현장을 청소하고요. 태연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잡니다. 다리미로 서로 뭐 때리고 얻어맞고 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 안에 있었던 빅토리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셸은 이 파비안이랑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 전에도 자기가 인터넷에서 남자들을 찾았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사람 좀 만날 수 있지. 요새는 그냥 너무 흔한 만남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미셸은 어떤 남자를 찾았었냐면요. 자신의 자녀랑 성관계를 할 남자들을 찾았대요. 직장에서 만났던 어떤 남성까지 포함해서 최소 2번 이상 남자를 집으로 불렀고 아이를 강간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지켜봤다고 합니다. 혹시 뭐 돈 때문일까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었어요. 미셸은 그냥 그게 즐거워서 자기가 그걸 보고 싶었고 그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진술을 해요. 이 악마 같은 놈들은 대체 어떤 놈들이었길래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세 범죄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미셸은 2016년 당시에 35살의 싱글맘이었어요.
뉴멕시코의 식료품점에서 일을 하면서 빅토리아를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빅토리아의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이 뉴멕시코에 살았는데요. 원래 뉴욕에서 살았는데 손녀랑 더 가까이 살고 싶어서 여기로 이사를 왔대요.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빅토리아의 데모인 밥스는요, 미셸 가족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주 마주쳤고요. 거의 매일 통화를 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빅토리아의 할머니도 미셸이랑 거의 매일 전화를 했대요. 빅토리아가 죽기 며칠 전에는요, 같이 생일 파티 계획도 세웠다고 그래요. 미셸이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기로 했었대요. 우리가 이 사건만 봤을 때는 미셸이 엄청 매정하고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엄마로 보이는데요. 사실 미셸은 매일같이 딸을 학교 가는 그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보기에도 미셸이 빅토리아를 잘 돌보는 것 같았대요. 빅토리아는 늘 밝았어요. 뭐 어른들이 잘 지내니? 무슨 일은 없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괜찮아요. 잘 지내요. 하고 대답했어요. 뭐 어려운 일이 있다던가 힘든 일이 있다던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미셸한테는 5살 아들도 있었는데요. 아들은 아이 아버지랑 양육을 분담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빠랑 함께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미셸은 빅토리아랑 둘이서 있거나 혹은 이렇게 아들과 셋이서 그렇게 함께 지냈었어요. 그렇지만 이 평범해 보였던 가족은 보기와 달리 괜찮은 일상을 보내고 있진 않았습니다. 미셸은 2016년 7월에 플랜티 오브 피쉬라는 웹사이트에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가 바로 파비안 곤잘레스입니다. 미셸은 전과는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파비안은 전과자였어요. 음주운전, 폭행, 공무집행 방해, 거기다 아동학대까지 죄목도 다양해요. 2014년에는 파비안이 자기 전 여자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두 사람의 아이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비안이 자기 여자친구를 때립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요. 진짜 생각이 없죠.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요. 뭐 당연히 자기가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까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파비안은 이 일로 체포됐고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유죄 협상을 했어요. 이 협상으로 뉴멕시코 교정국 감독 하에 2년간의 보호관찰령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 보호관찰에는 약물치료, 알코올치료, 상담, 무작위 약물 검사, 보호관찰관의 불시 가정방문 이런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되어야 했었대요. 파비안은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고요. 그냥 바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원래 법원에서 유죄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교정국으로 보내거든요. 교정국은 그 내용에 따라서 보호관찰 같은 걸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정국 관계자들은 파비안의 보호관찰 선고에 대한 그 법원 서류를 아예 못 받았다고 해요. 나중에 파비안이 빅토리아 살인 혐의로 잡히고 나서 전과 기록들이 밝혀지고 나서야 자기들도 그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교정국은 그런 유죄 협상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대요. 선고 이후로 2015년 2월부터 2년간 보호관찰이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도 파비안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빅토리아가 살해당한 게 2016년이에요. 그 보호관찰 기간 안쪽이었던 거죠. 만약 사법기관이 파비안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뭔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황당하죠. 어떻게 사법기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1986년 일도 아니고 2016년 일이에요. 그런 서류를 진짜 딸랑 종이로만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송달 문제로 등기를 보낼 수는 있지만 따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전자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었나? 설마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걸까요?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파비아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사회로 나와서 온라인에서 미셸을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됐고요. 한 달도 안 돼서 미셸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를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랑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들어와 살게 한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심지어 그 남자가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미셸은 파비안이 전과자였던 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한 사람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거예요. 파비아는 미셸한테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빅토리아의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는 자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근데 왜 이런 부탁을 했겠어요? 그래서 미셸의 가족들은 파비앙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당연히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파비아는 아주 그 집이 자기 집인 양 자리를 잡습니다. 미셸이 집을 비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약을 했어요. 게다가 미셸한테 이제는 자기 사촌까지 여기서 같이 지내게 해달라고 해요. 너무 뻔뻔해서 믿기지가 않죠. 그 사촌이 바로 제시카 켈리입니다. 켈리는 이 파비안이랑 마찬가지로 전과자였어요. 심지어 이제 막 출소한 범죄자였어요. 불법 약물 거래와 성폭행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빅토리아가 사망하기 겨우 8일 전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켈리가 출소를 하자마자 파비안이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낼 곳이 없다는 켈리한테 거기가 자기 집도 아니면서 미셸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8월 17일에 켈리가 처음으로 미셸의 집에 방문을 했고요. 빅토리아를 만나서 처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미셸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미셸은 켈리가 전과자인 건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미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진 모르겠어요. 뭐 돈을 받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돈은 파비안이 받았습니다. 임대료랍시고 켈리한테 50달러를 달라고 했대요. 근데 임대료가 50달러인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받아도 그걸 미셸이 받아야지. 자기가 왜 받아? 여기까지만 봐도 켈리랑 미셸은 같은 집에 살게 됐다는 걸 제외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안 지도 얼마 안 된 그냥 완전 남인 거죠. 켈리까지 미셸의 아파트로 들어오고 나서 3일 뒤 8월 21일에 켈리의 출소를 축하하기 위한 바베큐 파티가 열렸는데요. 이 파티는 다행히 미셸의 집에서 열린 건 아니고요. 켈리의 친척인 아만다 파딜라의 집에서 열렸는데요. 켈리의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이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켈리의 친척이면 파비안의 친척이기도 하죠. 하지만 파비안은 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수로 파딜라가 누락을 한 게 아니라 파비안을 일부러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갔어요. 이제 호스트인 파딜라는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온 파비안을 보고 열이 받았어요. 야, 네가 저번에 내 돈 훔쳤잖아. 너 당장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파비안이 뭐 그때 진짜 돈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버텼고요. 결국 싸움이 붙었어요. 이때 이제 파딜라의 약 혼자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눈에 시꺼먼 멍이 든 거예요. 결국 파티에서 쫓겨났고요. 집에 갑니다. 근데 참 찌질한 게요. 이렇게 싸워서 졌으면 집에 가서 얌전히 잠이나 자지. 자기 형한테 전화를 걸어서 일러 바쳐요. 그리고 그 파딜라랑 약혼자한테도 전화해서 나 형들 데리고 다시 올 거야. 니네 두고 봐.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요.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엄청 싸웠어요. 그럼 진짜 형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을 혼내줬냐? 그런 일은 없었어요. 파비앙이 이렇게 막 형들을 들먹인 데는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파비앙의 형제들은 TCK라는 갱단의 창립 멤버였다고 해요. 파비앙도 여기 속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파비앙은 이날 밤 인터넷으로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요, 검게 멍든 눈에 도움이 되는 걸 검색을 해요. 이 멍을 빨리 빼고 싶었나 봐요. 겸사겸사 또 총기를 검색해보고요.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검색만 했지 실제로 뭔가 행동을 했단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날 켈리랑 파비아는 어떤 사람한테 필로폰을 전달을 하러 가요. 켈리는 출소하자마자부터 계속 불법 약물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파비안도 마찬가지예요. 미셸도 그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셸한테도 같이 약을 하자고 했는데 이날은 거절을 했대요. 여기까지가 그 빅토리아의 사망 전날까지의 세 사람의 행보예요. 그 다음에는 미셸의 진술에 의하면 약쟁이 범죄자 둘의 이상 성욕을 가진 엄마까지 만나서 한 달 만에 그 딸한테 약을 먹이고 성범죄에 살인, 시체 훼손, 방화까지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은 그 살인 혐의에 대해서 각자 다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미셸은 두 사람이 빅토리아를 죽이는 걸 자기는 옆에서 그냥 지켜봤을 뿐이라고 하고요. 파비아는 켈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켈리는 자기는 필로폰에 취해 있었고 어떤 한 남자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빅토리아를 그냥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들은 빅토리아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걸 보고 진짜 각자의 방식으로 참 뻔뻔들하다. 검사랑 판사도 이걸 믿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반전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구속돼서 무죄를 주장한 다음에 2016년 11월에 좀 이상한 사실이 밝혀져요. 이때 빅토리아의 부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빅토리아는 성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 전에 이미 성범죄를 당했었던 거죠. 그런데 빅토리아의 체내에서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어요. 미셸이 필로폰을 아이에게 투여했다고 했잖아요. 뭔가 미셸이 했던 말들이랑 조사로 드러나는 사실들이 어긋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세 사람의 그날 통화 기록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용의자들이 사건 당일에 대해서 각자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들이랑 이 통화 기록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세 사람은 각자의 핸드폰으로 빅토리아의 사망 시각 전후로 해서 서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을 했거든요. 그 기록이 이때까지 형사들이 밝혀낸 사실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증거들도 플로리다 연구소로 보내졌거든요. 그 당시 신기술이었던 STR 믹스라는 방식으로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 6월 29일에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요,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요,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미셸과 파비안의 강간 및 살인 혐의를 기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휴대전화 분석 결과 빅토리아가 사망했을 당시에 이 두 사람은 집에 없었던 걸로 나온 거예요. 그동안 미셸이 진술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던 건데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플로리다로 보냈던 그 DNA 분석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빅토리아의 시신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켈리의 주장 기억나시죠? 어떤 남자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빅토리아를 죽였다고 한 거예요. DNA 검사 결과에 의하면 진짜 여기에 제3자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죠? 당연히 켈리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밝혀진 내용으로 2018년 8월 23일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셸의 얘기랑은 아예 다릅니다. 그날 아침에 빅토리아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오전 11시 40분쯤에 파비안이랑 미셸은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가서 약을 구했어요. 그 집에 있던 어떤 남자가 이 두 사람한테 켈리에 대해 경고를 했대요. 야, 켈리 걔 좀 이상해. 너네 아파트에 두지 마. 이렇게요. 켈리가 뭐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EBT 카드를 줬대요. 이게 대충 그 미국의 복지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복지금이 나오면 이제 그 카드로 쓸 수가 있대요. 뭐 이걸 뭐 약값이든 뭐든 돈 줄 일이 있어서 줬겠죠? 근데 이걸 남자한테 건네주면서 악마가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도 켈리가 그냥 좀 미친 사람 같았던 거죠. 두 사람은 집에 갔다가 2시 반쯤에 다시 나가서 술이랑 약을 샀대요. 그러니까 집에 켈리만 혼자 남겨두고 나간 거죠. 나가면서 미셸은 아는 여자 지인한테 저기 빅토리아의 이모인 척 하면서 집 문 좀 한번 두들겨 봐줘. 모든 게 괜찮은지 좀 확인 좀 해줄래?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집에 켈리만 두고 나온 게 불안했나 봐요. 그러고 미셸은 엄마한테 빅토리아가 학교 버스에서 내리면 좀 데려가 달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미셸의 엄마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1분 만에 바로 미셸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미셸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파비안이 그냥 켈리한테 픽업해달라고 해. 이럽니다. 근데 미셸은 그게 좀 싫었던 거예요. 만난 지 며칠 안 됐지만 켈리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죠. 아침에 들은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파비안이 빅토리아를 그냥 켈리한테 맡겨도 된다고 안전하다면서 계속 설득을 했어요. 결국 미셸은 엄마한테 괜찮을 것 같다고 문자를 합니다.
그냥 차라리 진짜 좀 부탁한다고 했으면 좋았을걸. 아니면 당연히 자기가 가야죠. 뭐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미셸이랑 파비아는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어떤 남자의 집에 있었고요. 술 마시고 약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3시 40분쯤에 켈리한테는 저기 빅토리아를 꼭 데리러 가줘야 돼?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근데 답장이 안 와요. 4시 8분에 또 문자를 보냈는데 켈리는 여전히 답장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가야죠. 술이랑 약에 취해서 그냥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분간이 제대로 안 갔던 것 같아요. 결국 빅토리아를 데리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버스에서 내려서 알아서 자기가 이웃 사람한테 찾아갔고요. 거기서 엄마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미셸은 이웃한테 그 연락을 받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던 건 5시 5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혼미해요. 켈리는 빅토리아한테 돈을 좀 줬대요. 45달러에서 80달러 정도? 그리고 파비아는 빅토리아를 화장실로 데려가서요. 문을 닫고 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왜 돈을 줬고 파비아는 무슨 얘기를 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제 추측이지만 파비안이 켈리한테 그 임대료로 50달러를 받았었던 거 보면 그 돈도 빅토리아한테 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미 약이랑 술에 한껏 취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6시 8분에 파비안은 미셸의 허락도 없이 빅토리아를 데리고 나가서는요, 주유소에서 음료수를 사줬대요. 그리고 켈리는 이때 여동생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켈리의 여동생은 어디서 전화를 걸었을까요? 교도소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도 감옥에 있었어요. 동생한테 자기가 지금 환각을 보고 있고 신경이 엄청 이렇게 튄다고 말을 했대요. 이후에 파비안이랑 빅토리아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또 6시 반에 빅토리아와 켈리를 집에 남겨두고 두 사람은 파비안의 형의 집으로 마리화나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7시쯤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는데요. 켈리랑 빅토리아가 밖에 나와 있었대요. 근데 켈리가 파비안이랑 미셸한테 자기가 안 피우는 담배를 사왔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다시 나갑니다. 켈리랑 빅토리아는 둘이서 밖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이웃이랑도 얘기를 나눴대요. 제가 빅토리아한테 45달러를 줬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는 다시 빅토리아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7시 반쯤 파비안의 형이 파비안한테 전화를 걸었고요. 미셸이랑 파비안은 형의 집으로 갔다가 또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가요. 아주 바빠요. 빅토리아의 생일인 거 알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바깥으로만 놔둡니다. 두 사람이 밖에 있는 모습은 다른 목격자의 진술로 밝혀진 거라서 그 시간에는 확실히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8시 47분이 돼서야 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완전 술이랑 약에 절어 있었어요. 완전 하이해져서 차 안에서 엄청 크게 노래를 틀고 고성방가를 하다가 비틀거리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이때 켈리는 뭘 하고 있었냐? 사망한 빅토리아의 시신을 담요에 싸서 집 밖 계단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집에 없을 때 빅토리아는 이미 사망을 했던 거예요. 켈리의 진술로는요, 솔직히 지금 환각을 보고 있었다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자 있는 동안 켈리는 약 때문에 완전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을 보니까 이 아파트 주변을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켈리는 완전 극도로 불안해졌어요. 이때 정말 어떤 남자가 집에 쳐들어왔고 자기가 파보를 만나러 왔다고 했대요. 파보는 파비안의 별명이에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빅토리아의 방으로 쳐들어가서 난데없이 빅토리아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켈리한테 파비안이 엄청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클린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거라고 위협을 했다고 해요. 아니 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생판 모르는 어린아이를 죽여요? 그 애가 누군 줄 알고.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여러분은 이 진술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빅토리아가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돌아온 후로 다시 빅토리아의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미셸이 빅토리아의 죽음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던 건진 모르겠어요.
본인은 몰랐다고 하거든요. 팩트는 애가 지금 없는데 제대로 된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켈리는 따로 파비안만 불러서 빅토리아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애한테 갔고 애를 죽였고 협박을 했고 이런 일을 얘기를 하고요. 함께 이 살인사건을 은폐하자고 뜻을 모았어요. 현장을 청소하고 빅토리아의 시신을 땅에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파비안은 미셸한테 저녁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곤 피곤하지? 아주 먼저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미셸을 먼저 잠자리에 들게 만들었어요. 이후 그 켈리 출소 파티에서 대판 싸웠던 사촌 파딜라한테 문자를 보내서요. 답장해. 그리고 바로 여기로 와. 아니면 내가 널 찾으러 갈 거야.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파딜라가 이 사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후 밤사이에 켈리와 파비안은 빅토리아의 시신을 훼손하고요. 장기랑 두 팔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신을 욕실의 욕조로 옮깁니다. 비닐봉지는 세탁바구니 안에 넣어두고요. 땅에 묻을 거라면서 왜 토막을 내고 몸을 훼손을 해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기사들이랑 글들을 봤지만 이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을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켈리와 파비안은 이후 아파트를 청소를 합니다. 혈흔을 지우고 다른 증거들도 치웠어요. 빅토리아의 옷을 갖다 버리고요. 피가 묻은 칼을 씻어놨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는 거의 다 남아있었고요. 제대로 치워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체 뭐가 발단이 됐던 건진 모르겠어요. 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켈리가 두 사람을 다리미로 공격을 했고요. 이 두 사람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웃집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911에 신고가 됐죠. 이것도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게 집에 본인들이 훼손한 아이의 시체가 있잖아요. 근데 고작 2대1로 다리미에 얻어맞았다고 이웃집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청했다는 게 켈리는 경찰한테 도망가겠다고 또 발코니로 뛰어내렸잖아요. 그때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빅토리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엉망진창인 채로 잡혔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하죠. 거의 자기 손으로 경찰을 부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밝혀진 내용인데요. 검찰이 물론 다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제3의 인물이 분명히 이 일에 개입을 했고 빅토리아가 숨을 거둔 순간에는 미셸이랑 파비아는 집에 없었다. 이 두 가지에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발견됐던 DNA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경찰은 여전히 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미셸은 대체 왜 초반에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왜 아이한테 약을 먹이고 파비안이 강간하는 걸 지켜봤고 자기는 즐겼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했던 걸까요? 정신과 의사가 미셸을 상담했는데요. 미셸의 성격이 남한테 속기가 쉽고 취약한데 이 쉽게 속는 성격이요. 자기 자신까지 속인대요. 경찰 조사에서 당연히 이렇게 압박이 있죠.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이런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빅토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너가 이랬지?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라고 하면 그냥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면서 허위 자백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뭐 남자들을 집에 불러서 빅토리아를 성폭행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아예 증거가 없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허위로 자백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미셸을 분석한 그 정신과 의사는요. 자기는 미셸이 정말 빅토리아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미셸이 빅토리아를 임신을 했을 때도 빅토리아가 실제로 태어나기 전까지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애가 태어난 거죠. 혹시 지능이 평균보다 낮아서 이런 성격적 특성을 가지게 됐나 하고 봤더니요. 아니었어요. IQ가 평균 이상이래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후에요. 2018년 6월 29일에 미셸은 유죄 협상을 했어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살인과 성폭행 등 다른 대부분의 혐의는 기각이 됐어요. 그래요, 뭐 일단 미셸이 빅토리아를 직접 살해한 건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답답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2019년 1월에는요, 켈리도 검찰이랑 유죄 협상을 했어요. 이 유죄 협상을 하면서 켈리에 대한 살인 혐의가 기각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뭐 제3자의 DNA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범인이 누군지 확실하진 않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뭐 어떤 사람이 집에 침입을 해서 빅토리아랑 접촉을 했다. 여기까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켈리랑 빅토리아, 그 남자 이렇게 셋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살인 경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켈리의 살인 혐의를 배제를 할 수가 있죠? 켈리는 폭행,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증거 조작 공모, 이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 명 중에 그 누구도 빅토리아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가 않았어요. 와중에 파비아는요, 2019년 11월 7일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재판까지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판사는 검찰이 파비안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아니, 어린아이의 신체를 그렇게 훼손한 사람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위협이 안 되나요? 저만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엘버커키 시민 수백 명이 거리에 나와서 파비안 석방 결정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 법정은 지금 누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잊은 것 같아요. 잊은 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죠. 2022년 4월 29일에 켈리는 징역 50년,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의 집행유예랑 달리 6년을 감형한 형태로 집행이 되고요. 그 절반인 22년 동안만 모범적으로 복역을 하면 가석방이 될 수가 있대요. 겨우 22년이에요. 만약 켈리가 진짜 살인범이면 이게 말이 되는 형량인가요? 어린아이를 죽이고 토막내고 불까지 질렀는데 22년이요. 2022년 7월 파비안 곤잘레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어요. 파비안은 바깥에 풀려났었잖아요. 그 덕분에 열심히 돌아다녔었는지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로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 측은 파비안이 켈리의 출소 파티에서 사촌 아만다 파딜라와 다퉜고 이 싸움이 원인이 돼서 갱단보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관련된 남성이 집에 침입해서 빅토리아를 살해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완전 켈리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이날 파딜라가 법정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파비안의 변호사가 파비안으로부터 그날 밤 내내 문자 메시지로 위협을 받았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네, 그랬어요. 하지만 저 그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파비안은 보통 그냥 말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걔는 제 사촌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걔가 약이랑 술에 취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갱단보복이요? 싸움이 붙어서 서로 죽일 정도였는데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까지 해주나요? DNA 검사 결과 빅토리아의 등 중앙에서 채취한 DNA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파비안의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고요. 파비안과 빅토리아의 DNA가 모두 검출된 것은 파비안이 당시 신고 있었던 양말뿐이었대요. 그런데 그 양말도 빅토리아의 팔이 담겨 있었던 그 바구니에 같이 담겨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DNA 증거가 불충분하다. 파비안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고 어떻게 확신을 할 거냐. 시신훼손에 가담했다는 그 켈리의 증언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파비안의 변호사는요, 빅토리아의 살인범은 이미 감옥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빅토리아를 죽인 범인은 변호 협상을 했고 이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뉴멕시코주가 그녀의 진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지금은 웃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파비안의 재판에서 미셸도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요. 미셸은 그날 새벽에 일을 증언을 했어요. 한 새벽 4시쯤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켈리가 침대 옆에 서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그 다리미로 자기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몸싸움을 하게 됐고 미셸은 켈리로부터 도망쳐서 빅토리아의 방에 들어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에 빅토리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켈리한테 물었어요. 내 딸 어디서? 그랬더니 켈리가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미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미셸이 결국에 켈리의 손을 이렇게 문 밖으로 밀어냈고요. 그제서야 켈리는 미셸의 머리카락을 놔줬대요. 그러면서 켈리가 그런데 당신 딸 죽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셸의 증언으로는 그 새벽이 되어서야 빅토리아가 죽은 걸 제대로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2022년 8월 2일에 배심원단은 약 4시간 동안 심의를 거쳤고 파비안한테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래봤자 이게 살인 혐의가 아니라서요. 37.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켈리와 마찬가지로 그 절반만 복역을 하면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심각한 폭력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긴 거래요. 지금 20년도 안 살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파비안은 항소까지 합니다. 항소는 2024년 11월에 기각이 됐어요. 항소가 2024년 11월에 기각이 되면서 37.5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2022년 11월 10일 이 세 사람 중 마지막으로 미셸 마틴스의 형량이 결정이 됐어요. 미셸은 12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2016년에 체포가 돼서 이미 지금 6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6년만 지나면 사회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미셸이 빅토리아의 죽음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10살짜리 아이를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고 누가 봐도 위험한 사람이랑 단 둘이 내버려두고 술 마시고 약하러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량이 늦어도 3년 뒤면 지금 사회로 나옵니다, 미셸은. 경찰은 네 번째 용의자 존 도를 여전히 수색 중이라고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존 도가 이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사건이 벌어진 후에 빅토리아의 할머니, 데모, 이웃들은 다 충격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전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몰랐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들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경찰들은 알고 있었어요. 빅토리아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2015년 3월 14일에 뉴멕시코 아동 청소년 가족부는 빅토리아와 남동생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전화를 받았어요. 빅토리아와 남동생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조부모가 부적절하게 남동생을 훈계했다. 미셸과 조부모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술을 마신다. 이런 내용의 신고였고요. 두 아이들은 이제 각자 따로 분리가 돼서 인터뷰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아이들 모두에게서 학대나 방치의 정황은 발견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신고 전화는 앨버커키 경찰한테도 보고는 됐어요. 그리고 2016년 3월 28일에는 미셸의 전 남자친구가 빅토리아한테 키스를 하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자는 미셸이 자기한테 직접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랑 헤어졌고 더 이상은 만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동 청소년 가족부는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아이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서 자기들이 조사권이 없으니까 이 신고를 앨버커키 경찰에 전달을 했대요. 그럼 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전적이 있는 집에 이런 심각한 신고가 또 접수가 됐으면 진짜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집에 이런 신고가 두 건이나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경찰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앨버커키 경찰이었던 프레드 듀란은요, 뉴멕시코 주법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아이에게 키스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면서 범죄로 간주되려면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나 뭐 그 이상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성인 남자가 애한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 게 왜 범죄가 아니에요? 뭐 실제로 하진 않아서 범죄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 이게 왜 범법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전에는요, 프레드 듀란이랑 다른 경찰관 테너틱 시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형사들이 마틴스 가족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고 인터뷰도 진행을 했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앨버커키 경찰은 내부 감사를 폭넓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택시어는 겨우 하루의 정직 처분만 당했고요. 프레드 듀런은 빅토리아 사건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건 등 다른 사건에서도 절차를 위반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져서 해고를 당했어요. 빅토리아를 조사하지 않은 건 겨우 하루짜리 일인가 봐요. 그런데 이 틱시어랑 듀란만 잘못을 했겠어요. 경찰이 조사를 했었다고 거짓말을 한 건 이 두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신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또 다른 경찰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 말고 이 일에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6년 5월이랑 6월에는 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어요. 무려 3건이 들어왔고요. 이 중 2건은 미셸이 직접 걸었대요. 빅토리아에 대한 신고는 아니었고요. 그 남동생에 대해서만 신고가 들어왔었대요. 위생 문제부터 아이의 베이비시터에 대한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뭐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또 인터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결국 근거 없는 신고로 판단이 됐고요. 또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들이 이때 아마 남동생이 4살, 빅토리아가 9살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학대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넘어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순 없었을까? 뭐 집에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볼 순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죠. 신고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한 경찰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확인을 하고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냥 넘어간 아동청소년가족부의 미온한 대응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단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봐서 아닌 것 같긴 해도 5번이나 같은 집에 신고 전화가 왔었으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그렇잖아요. 그냥 대놓고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시그널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재판까지 다 끝났는데요. 결국 빅토리아를 죽인 살인범은 잡히지 않은 채로 지금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어른들이 정말 빅토리아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참담한 기분이 드는 그런 사건이에요. 빅토리아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봐요.